우선은 이 전 시간에 이제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뽑아가지고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부서도 만들고 집단이죠. 집단을 만들고 어떤 일정한 조직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실 거 뭐냐면 이 조직 관리의 키워드에서는 이 조직 자체의 행동,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행동, 집단 차원의 행동, 조직 차원의 행동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제일 큰 틀은 조직이에요. 조직. 이 조직 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직 내에 집단들이 있는 거고, 이 집단 안에 개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고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조직행동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학문으로, 하나의 론으로까지 나왔는데, 조직 상황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과 태도, 인간의 지각, 감정, 행동에 대한 조직의 영향,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인간의 영향, 그리고 특히 조직 목표의 달성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으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한 이론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아무래도 그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그 조직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런 행동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줬는데, 예전에 지금 한 100년, 120년 전에는 과학적 관리가 가장 기본이었어요. 과학적 관리에서 이제 과학적 관리 이론은 한계가 있으니까 관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자. 이 관리 이론,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각자의 이론을 내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됐었고, 현재는 바로 이 상황이론,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상황이론. 상황에 맞춰서 행동이 바뀌어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이 상황이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론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관리라든지 인간관계론이 완전히 무시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상황이론, 상황에 맞게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일환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본 거는 강화 전략인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외워봤자 9개월 후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어차피.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막 디테일하게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강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바람직한 못한 행동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강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 강화 전략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상을 주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략 강화는 상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적극적 강화와 소극적 강화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강화라고 말했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적극적 강화는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긍정적인 강화이고, 소극적 강화는 부정적인 강화입니다.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적극적 강화라는 건 뭐냐면 일을 잘해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거, 보너스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보너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강화니까 일을 잘하면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거를요? 긍정적인 거를. 소극적 강화는 뭐냐면 부정적인 건데, 일을 잘하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요? 야근을 없애주는 거죠. 앞으로 넌 이제 야근하지 마. 그러면 일을 더 집중해서 잘하게 된다는 거죠. 상이죠, 상. 야근이라는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이 부정을 빼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두 개는 뭐다?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적극적 강화와 소극적 강화가 이 둘로 나누는데,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거예요, 소거. 소거와 벌은 바로 벌을 주는 거예요, 벌. 상이 아니라 벌을 주는 거예요. 소거라는 말 자체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세요. 이런 단어들은 꼭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데,
이 속어는 벌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벌. 그러니까 상 주는 게 아니에요.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거를 뺏어버리는 거죠. 긍정적인 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반응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거를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일 못해? 그러면 이번 달 보너스는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보너스는 긍정적인 건데 일을 못하니까 벌을 줘야 되니까 긍정적인 걸 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속어예요. 속어. 그래서 긍정적인 강화 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바람직한 못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못하는 행동이라는 건 뭐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일을 제대로. 너 이번 달 보너스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달 보너스 없다 그러면 일을 더 안 하는, 반항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속어 부분을. 기출문제로 낮췄습니다. 이거 속어에 대해서. 벌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떤 벌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인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부정적인 요인. 그래서 불편한 요소를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번 달 성과를 못 냈어요? 일을 제대로 못 했어요? 또는 지각을 했어요? 업무 시간에? 그러면 이번 주말에 당직 근무를 서. 이런 거죠. 벌을 주는 거죠. 벌을. 그런 것들이 벌이다. 그래서 강화 전략에 대해서 가끔 나오는데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강화, 소극적인 강화, 그리고 속어와 벌. 차이점 이해되시죠? 나왔던 거는 이 속어 부분이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태도 부분이 있는데 직무. 자, 모든 근로자나 노동자는 해당하는 적절한 직무를 선택받게 돼요. 회계팀은 회계 직무를, 그리고 인사팀은 인사 직무를, 마케팅팀은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무를 만족하냐 이 부분이에요. 그게 직무 만족이죠. 여담이지만 저는 대학원을 이미 졸업한 지가 좀 되는데 대학원을 나왔는데 이번 학기에 대학원을 또 들어갔어요. 군사학 리더십 석사과정을 또 들어갔거든요. 제가 경영학 석사는 있는데 군사학 리더십이 군사학이라는 게 없어서 이 학과를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5명이에요. 우리 대학원생이. 5명인데 4명이 현역 군인이고 저 혼자만 민간인이에요.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대학원이 쉬어요. 이 사람들 훈련 갈 때 대학원이 쉬어요. 그냥. 저야 땡큐한 거죠. 어차피 안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대학원에 합격한 사실도 등록금 영수증이 나와서 알았어요. 네. 등록금 영수증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어쨌든 왜 이 말씀드리냐면 1학기 때는 5명이었는데 2학기가 되니까 2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이 총 7명이거든요. 근데 이 2분이 제가 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2분이 누구냐면 전 대학원 얘기 안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인근 대학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인근 대학의 교수님, 여교수님 2분이에요. 왜 교수님이 우리 대학의 학생으로 또 석사과정으로 들어올까? 박사과정이 있는 분인데 박사학위가 있는데 이 군을 배우려고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직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맡은 게 이제 군사학이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여성 2분은 가리키는 박사학위가 상담 심리 쪽의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시고 학교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셨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분들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를 수 없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를 수 없으니까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과가 없어지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군사학으로 보내신 거예요. 군사학과로. 군사학과가 요즘 대학에서 잘 되거든요. 장사가 잘 되니까 보낸 거죠. 이분들이 이쪽을 모르니까 오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쪽으로 옴으로써 직무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별로 높지 않으시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만 더 몇 년 버티다가 이제 사학년금 받으시니까 몇 년 버티다가 이제 그만두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직무 만족도 부분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직무 만족이라는 말은 다 이해되시죠?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결근을 할까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내용인데요.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업무 성과를 잘 낼까요?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직무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성과를 잘 내는지 알았는데 실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무 만족에서 다양한 결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이직이나 결근이 줄어든다. 하지만 직무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내용이 시험지에 나오면 그건 절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을 주어질 때 만족도가 높아지며 만족이 바로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이 성과가 만족을 이끌어낸다. 됐죠? 그러니까 직무 만족이 높다고 성과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과가 만족을 이끌어낸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죠. 직무 만족의 요소를 보면 직무 그 자체로서의 너무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직무 그 자체로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임금,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 동료, 청결도, 조명 등에 의해서 이 직무 만족도가 결정이 된다. 이 직무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그러면 이 임금이라든지 승진 기회, 감독이 당연히 허술한 게 좋을까 강한 게 좋을까요? 허술한 게 좋겠죠. 관리 감독을 너무 철저하게 하면 직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나에게 자율권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실험이 바로 뭐예요? 이때 나온 실험이 무슨 실험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시험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나온 실험. 바로 무슨 실험이 나온 거예요? 호손 실험이라는 게 나온 거죠. 호손 실험 들어보셨죠? 호손이 만든 실험이에요. 호손 효과.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 이론할 때 정말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배울 건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강아지, 고기, 종을 치고 공이 주는 것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이 호손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 생산성이 높게 나타날 것 같아서 우리가 의자도 바꿔주고 조명도 밝게 해주고 해보니까 생산성이 높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합격을 하려면 조명을 더 밝게 하면은 공부를 더 잘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자가 뭐 CDS는 굉장히 좋은 막 의자예요. 막 20-30만 원짜리 의자를 갖다가 앉혀주면 공부도 더 잘 되고 합격할 가능성도 높아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험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생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자를 좋은 걸로 바꿔주고 조명을 더 밝게 해주는 것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생산성하고는 무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생산성을 좋게 해줄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relationship, 관계더라 이거예요. 관계. 그 조직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이더라 라는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의 원리들을 뒤에 배우게 될 거예요. 뒤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경영학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BTS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강의한다. 여러분 지각 결석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남자 학생분들이 계신데 블랙핑크 제니가 와서 강의한다. 이건 뭐 목숨 걸고 들어야죠. 오늘 6시 40분 강의다. 그러면 전날 6시 40분에 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제니가 경영학 강의한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관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드는 요인이더라. 우리가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국어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경덕중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저희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굉장히 미인이시고 굉장히 좋았어요. 다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앉았냐면 저희가 이제 분대가 이렇게 3분대가 있었는데 이때가 벌써 한 40년 전인데도 거기서 기억이 나는데 3분대가 있었는데 교탁이 있어요. 교탁. 제가 2분대 가운데 앉았어요. 이렇게 3명이 앉았었는데 제가 가운데 앉았어요. 가운데. 여기 앉아가지고 왜 맨날 여기 앉냐면 맨날 이 선생님이 스타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강의 중간중간에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사회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이 국어 선생님 송효빈 선생님이셨는데 여성 송효빈 선생님 이름도 기억이 나네요. 지금 확실히. 송효빈 선생님이셨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수업 중간중간 계속 물어봐요. 이거 대답해 주려고 대답.
그러니까 대답했을 때 선생님에게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엄청 국어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게 여러분들도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려면 제니가 강의하는 곳에 가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 BTS가 강의하는데 근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저를 BTS에 그럴 생각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영상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괜히 욕먹어요. BTS 팬이 엄청나더라고요. 빌보드 차트 연속 1등하고 또 2등 내려갔다가 또 1등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BTS가 엄청나죠. 괜히 욕먹어요. 자, 어쨌든 직무의 만족은 제가 말씀드린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 아시겠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암기하는 건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암기를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조직의 몰입은 개인의 특성 조직에 대한 애착 정도예요. 애착 정도. 그 조직에 살아남고 싶어하는 그 정도. 내가 우리 조직에서 이직하지 않겠다. 계속 거기서 있겠다. 돈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의 유형이 있는데 메이어 알렌이 만든 조직 몰입의 세 가지 유형인데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 몰입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즉 심리적인 일체감의 정도 부분인데 조직 구성원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일체감의 정도, 애착 정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 구성원의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 이게 큰 거, 이게 정서적, 심리적인 거죠. 규범적인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의무감. 종류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서적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에 근무하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회사가 얼마를 주든 간에 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우월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뭐 청와대 파견 나갔다. 그 어디서 근무하냐? 그러면 청와대 근무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심리적으로 더 위에 있어 보이는 느낌. 규범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WTO 사무총장이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될 것 같아요. 5명이 각축을 벌였는데 2명이 결선에 올라갔죠. WTO 사무총장 결선에 올라갔는데 둘 다 여자예요. 우리나라 여성분,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박은경 씨 같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나이지리아의 모 여성분 두 분이 이제 최종 결성을 해서 WTO 사무총장이 둘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총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버넌스 집단, 거버넌스라는 말 아시죠? 거버넌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 거버먼트라고 하는 그 정부와 정부 사이에 일정한 조직을 만드는 거죠. 조직. 그래서 뭐 WTO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UN, 이 거버넌스 이런 데 근무하면 규범적으로 훨씬 더 본인의 도덕적 의무감을 더 갖게 된다 이거죠. 지속적인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조직에 계속 남아있으려고 하는 심리적 필요성, 기회비용을 계속 삼으려고 남아있으려고 하는 지속적 몰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 몰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몰입도가 높은 사람들은 조직 시민행동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조직 시민행동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타성, 양심성, 신사적 행동, 예의, 시민정신.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시민들 스스로 이 부분을 지켜가는 거예요. 시민들 스스로. 어떤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조직 시민행동 52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조직의 몰입이 심할수록 이게 더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은행 텔러라는 것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은행 텔러. 은행 텔러가 뭐냐면 은행에 가면 앞에 앉아있는 여직원분들 있죠. 지금은 정규직이 많이 됐지만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전여상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대전여상이라는 곳에서 3학년 5반에 제가 있었는데 그 여상의 이 당시에는 뭐가 인기 있냐면 은행권에 취업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은행권에. 최근에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은행에 취업을 할 때 앞에 데스크에 앉는 그 여직원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한은행인가 국민은행, 제가 은행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면접 볼 때 어떤 면접을 봤냐면 뭐 여러 면접이 있어요.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면접이 이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뭐냐면 고등학생인데 아직 고등학생이시면 면접 보거든요. 근데 막 1박 2일 면접 보고 막 이랬어요. 면접을 1박 2일. 그리고 회식 면접이라는 것도 막 만들어서 은행권에서 보고 왜냐면 은행이 완전 갑오브 갑이니까 완전 갑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은행권의 면접은 개인 친인척들을 많이 심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뉴스 나왔죠, 그런 게. 그런데 어쨌든 이 면접이 뭐가 있었냐면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면접 보러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 일부러 휴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부러. 휴지를. 그래서 이 휴지를 들고 본인이 주머니에 넣거나 어디다 버리고 처리해서 앉는 사람에게 이걸 주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휴지를 주는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주는다라는 것은 조직 시민 행동의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부분이. 누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한다라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겠죠.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동기부여 부분은 말 그대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인하고 유인하는 전략으로 쓰는데 이러한 동기부여의 개념은 심리학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동기부여이다 이거죠. 동기부여.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뭐 동기부여란 말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출제가 되느냐? 동기부여에 대한 개념 이론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작년에 출제됐던 거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그리고 재작년에 출제됐던 맥그리거의 XY 이론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ERG 이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관계 이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용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고, 그리고 과정에 대한 이론은 바로 선호 기대 이론,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공정성 이론, 그리고 룰러의 업적 만족 이론 등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이런 이론들을 디테일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론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솔직히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도 이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니까 뻔하지 그 당시에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모든 인간은 조직에 속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가장 많고 커요. 예를 들어서 배고픔, 갈증, 성욕 등이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의 욕구를 이룰 수가 없죠.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 안전의 욕구, 육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 먹고 살 게 없는데 상처받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또 해결이 되면 바로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되겠죠. 사회적 욕구. 그러면 그 소속에 되어 있다고 했다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리스펙트, 존경받기를 원하거든요. 존경의 욕구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존경의 욕구를 한계를 건너뛴 사람은 비로소 자아실현의 욕구, 결국은 자기만족이죠. 이 욕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 욕구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돼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는데 안전의 욕구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소속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길 거예요. 근데 사회적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면 안전의 욕구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무슨 의미인지?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해할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막 끌어오르는데 다른 사람이 날 존경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떤 욕구가 더 불타오른다라고요? 소속에 대한 욕구, 사회적 욕구가 더 불타오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지, 이건 누가 얘기한,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거예요. 매슬로우가. 그러니까 두 개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욕구가 충족이 되고 충족이 됐을 때 그 다음 욕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족을 하는 자기 실현한 욕구가 되려면 최소 50, 60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성직자분들, 목사님이나 스님분들 보면 인상이 굉장히 좋죠. 그분들은 거의 자기 성찰하신 분들이죠. 예, 이제 뭐 어떤 욕구도 없고 뭔가 바라는 것도 없고 이제 거의 대부분에 대한 성찰하신 분들, 그분들은 상당히 욕구에 대해서 관대하시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2017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메슬러의 욕구 단계에 의해서 욕구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순서로 나르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중에 제일 먼저 뭐겠어요? 제일 먼저 여기 나오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적 욕구, 육체적으로 안정받고 싶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소속되고 싶다.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조직의 의사소통 부분인데 이 조직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의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 어떤 유형의 정보나 감정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인데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개인과 집단 간에 이루어진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거 중요하죠?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거죠. 의사소통의 과정에서의 매체를 보면 중심인물이 있고 정보 독점자가 있는데 이러한 매체가 없는 경우를 직접 의사소통, A와 B가 직접 하는 거, 이런 중간에 중심인물이라든지 정보 독점자가 있는 경우를 간접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매체의 존재 여부 혹은 매체의 선택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정확성에 영향을 아주 중요하게 주게 된다. 라는 부분이고, 왜 이거를 의사소통을 설명하느냐, 역시 이론으로 만든 건데 이 4가지 시험때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보시면 자, 쇠사슬형 또는 사슬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리더가 제일 우두머리예요. 군대식 조직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예요. 리더가 밑에 사람한테 시켜요. 그 밑에 사람 또 밑에 사람 이거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막혀 있는 거죠. 부하 직원이 갑자기 리더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소통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만족도가 떨어진다. 아시겠죠? 가장 의사소통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삼성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서 핸드폰 배터리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배터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고 해서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게 쇠사슬이에요. 옛날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희영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박희영은 뭐냐면 리더가 존재하는데 이 리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모든 의사소통을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해결해서 또 전달하고 또 받아 해결하고 막 이게 리더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모든 리더는 이걸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리더가 모든 걸 다 이끌어내고 다 지시도 하는 거.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원형인데 서로 태스크포트 팀을 줘가지고 다 팀장제로 하는 거예요. 다 팀장제. 그래서 모든 의사소통을 팀별로 하는 거죠. 뭐 인사팀, 그리고 인사팀의 팀장, 뭐 영업팀의 팀장, 무슨 팀장이어서 팀장들끼리 서로 원형, 똑같은 관계예요. 리더가 없고 니네들끼리 의사소통해라 이거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되겠죠. 조직 단위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이 상호 연결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의사소통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은 거죠. 왜?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누구하고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능한 거.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별거 아닌데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느냐? 나와요. 이 부분이. 나왔었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볼게요. 자, 간단한 설명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쇠사슬형, 공식적인 명령의 통에 나타난 단순한 형태로 의사소통 과정의 순서는 존재하지만 중심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인물, 리더는 있지만 중심인물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모든 걸 다 연결하기 때문에 박희영을 중심인물이 의견을 모아 다시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그럼 이 중심인물이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리더일 수도 있고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 중심인물이니까. 원형이라는 것은 서열이나 신분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지 않은 팀장제 조직제들끼리 이용하는 거. 상호 연결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가 다 연결하는 거. 뭐 Y자형도 있는데 확고한 중심인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중심인물에 나타나는 Y형도 있다. 요 Y형. 요 부분. 요 부분 하나 빠져갖고 제가 그리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중심인물이에요. 중심인물.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밑에 명령 기토로 내리는 이 Y형도 있다.
자, 보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해볼까요? 이 문제를 냈나? 여기 냈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재작년 기출문제이죠.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의사소통의 만족도는 사슬형과 완전 연결형에서 가장 높다. 의사소통의 만족도는 완전 연결에서는 제일 높다고 했죠. 서로 의사소통하면 되니까. 하지만 쇠사슬형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했잖아요. 정답 1번이죠. 아주 쉽단 말이에요. 수레바퀴형은 집단 내의 강력한 리더가 소통이 중심이 되고 모든 정보가 수레바퀴처럼 집중이 된다. 리더에게 집중된다. 라인 스텝 조직에 대한 유형은 Y자이다. 그렇죠. 라인 스텝, 비서, 자문위원 등이 있는 거죠. 원형은 태스크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스크포스나 아니면 유명한 팀, 위원회 제도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원형이 대표적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답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문제가 다. 제가 문제를 줄여갖고 오거나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문제예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공하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더십 넘어갑니다. 리더십은 누가 발휘해야 되는 걸까요? 리더만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관리자도 리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지금은 다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리더십에 책임을 져야 될 사장, 그 밑에 사람들이 전부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긴 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권한과 권력 등을 이용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일정한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개인 및 집단에 조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다. 리더십의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리더십이라는 말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더라도 이 리더 그리고 부하 직원 이 리더가 시킬 부하 직원이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리더십 유형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 문제 많이 출제 최근까지 되고 있는 게 바로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인데요. 자,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이론들이. 요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삼성에 있는 이병철 회장님과 그리고 현대에 있는 정주 회장님은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정주 회장님은 가장 한 말이 뭐예요? 해봤냐? 이거 해봤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 말이잖아요. 해봤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너 해보고 하는 얘기냐? 무조건 시도하는 형이에요. 시도.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형이죠. 그래서 이분은 위임형 쪽이 오히려 가깝다. 위임형. 네. 위임하는 거야, 위임. 너 해보고 해. 이거 할 거야? 그럼 너 해. 다 맡기는. 뭐 예를 들어 그런 형태이고,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분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과업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도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시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건 참여형은 아니에요. 참여형은 아니고 그 일을 같이 하진 않죠. 자, 그래서 리더를 보세요. 요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리더를. 이거는 누가 나눈 거예요? 허쉬와 블렌차드가 성숙도 이론에 대해서 나눈 거고 이 4가지 유형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리더 유형을. 이 4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X축은 과업 주도형이에요. 뭐 주도라고요? 과업. 업무에 대해서 주도한다. 그리고 Y형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사람들하고 직원들하고 회식만을 좋아하고 회식만 신경 쓰고 일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업무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과업은. 반대로 어떤 사장님은 제가 아는 그 대표이사가 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이분은 직원하고 겸상을 안 해요. 겸상을.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인데 이분은 직원하고 겸상을 안 해요. 한 번은 대전에 한남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한남대학교라는 곳에서 그 특강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금융 무슨 하여튼 뭐 세미나 같은 거였는데 특강 끝나고 대전에 그 둔산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갤러리아 백화점 뒤쪽에 가면 포장마차촌이 조그맣게 있어요. 저녁을 먹고 그 포장마차촌에서 이렇게 소주 한 잔을 먹고 있는데 직원들이 쭉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쭉 이렇게 테이블마다 잡고 있는데 절대 이분은 직원들하고 겸상 안 한다고 해서 테이블 붙이지 않아요.
붙이지 않고 직원들끼리 이렇게 먹게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부산 사람인데 강성해. 엄청 강성해요. 갑자기 저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갑자기 이분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밑에 포장마차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직원들이 달려와서 숟가락을 막 주워주는 거죠. 지금은 이러한 리더십이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지금 안 통하죠. 이분 굉장히 힘들게 저기 했는데 이런 직원들에게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형. 그런데 굉장히 과업에는 신경 많이 써요. 굉장히 과업주도형이에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게 무슨 형이에요? 이런 리더는 지시형이죠. 지시형 리더라고 하는 거죠. 직원들하고는 관계를 신경을 안 쓰고 업무만 엄청나게 시키는 리더, 지시형. 반대로 이분의 성격이 직원들하고 관계까지 가졌다면 지도형일 수 있어요. 지시와 지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시와 지도는 차이가 있어요. 지시는 내가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고, 지도는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지도형. 요즘에 이쪽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예전에 하여튼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 정말 제가 옆에 봐도 와, 어떻게 그 회사에서 이렇게 버틸까, 직원들이 너무 불쌍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리더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리더 있을 수가 없죠. 예. 왜? 너 날 보고 그러면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고? 이상하다. 너 조심해야 되나?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 지도형. 이게 지도형까지는 그래도 업무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누가 있냐면 과업을 좀 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맡기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업무에도 신경을 안 쓰고 인간관계에도 별로 소홀히 하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요번에 뭐가 수주 받았는데 네가 알아서 진행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완전히 재벌가 스타일인 거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위임형. 다 위임해버리는 거. 참여형은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인간관계는 좋으니까 같이 참여하되 과업에 대해서는 많이 맡기는 형태. 맡기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는 형태. 그런 게 되겠죠. 가르치는 않아요.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형은 그래도 가르치는 게 있죠. 왜? 과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하의 성숙도 부분인데, 부하가 업무적인 성숙도가 위임형일 때가 업무적으로 성숙한 직원이 많을까요? 지시형일 때가 업무적으로 성숙한 직원이 많을까요? 위임형일 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위임형이라는 거는 직원이 그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원이 할 수 있으니까요. 직원이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아예 위임한다. 그건 직원이 그만큼 성숙하다. 완전 재벌가의 마인드죠. 아예 알아서 해보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때 이제 리더십 행동은 뭐냐면 위임형의 리더는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네가 알아서 책임져. 결정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참여형은 함께 공유하는 거, 정보. 그 공동으로 결정하고, 지도형은 결정은 오너가 하지만 지도하고 설득한다. 그리고 완전 지시형은 밀착해서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배우게 될 거고 개념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더십 이론에서 상식적인 리더십 이론 몇 가지만 제가 적어놨는데,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셀프 리더십, 임파워링, 그 슈퍼 리더십, 서번트, 윤리적, 팔로우십 리더십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지금 현재 리더가 필요한 거는 이 변혁적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전에 좀 인기 있던 리더십 형태인데 지금은 또 다른 걸로 많이 대두되죠. 이 리더십 이론은요,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 보는 리더십 이론도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갈 때는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 변혁적 리더십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뭐냐면 과업에 대해서 지시와 명령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 너 이거 내가 하라고 안 할게. 하지만 이거를 달성을 했을 때는 우리 함께 성공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모든 회사는 상장이라는 걸 원합니다. 상장. 이 상장이 뭐죠? 상장이 뭐예요? 주식시장에 우리 회사를 얹기 원해요. 그래야지만 투자자들이 나타나니까. 상장을 하게 되면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나 직원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요번에 이 건만 성사시키면 이제 우리 회사가 상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너도 지분 몇 프로 줄게.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뭐 다 아시죠? 카리스마 리더십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제가 그 강의를 많이 듣는 사람이 김창욱 씨라고 있어요. 김창욱 교수. 김창욱 교수는 겸임교수예요. 서울여대인가 어디 겸임교수 겸 무슨 어디 그 연구소 소장이죠. 본인이 만든. 김창욱 교수가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재밌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 연구소를. 그럼 거기 직원을 뽑겠죠. 그 아무래도 연예인 스타일이고 상당히 유명하니까 이분 한마디 한마디가 이 회사의 어떤 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거죠. 결국은 회사에서 리더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하려면 리더가 성장하는 거를 리더십으로 발휘하는 게 카리스마 리더십.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셀프 리더십, 서번트, 한때 이것도 유행한 적 있어요. 존경해 주는 거죠. 직원을 엄청나게 존중해 주고 존경해 주는 서번트 리더십을 하는 리더 성향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촬영하는 알바 직원에게 서번트 리더십을 엄청 발휘합니다. 네. 엄청나죠. 네. 모든 게 그냥 존중과 배려와 제가 강의하는데 전 서서 강의하는데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괜찮아요. 굉장히 서번트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눕지 말고 누우면은 떨어지니까 눕지 말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러한 리더십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리더의 자질은 요거는 계속 변합니다. 변해요. 근데 한번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정리를 예전에 제가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부하의 신뢰와 선망을 얻어야 한다. 누가요? 리더가. 그러니까 부하 아랫사람에게 신뢰받고 선망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대표이사가 맨날 야근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워해요. 그러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에 10년, 20년 있어도 저렇게 사장까지 올라갔는데 대표이사까지 올라갔는데도 맨날 야근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한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대표이사는 안 바빠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 바쁘고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밑에 부하 직원들도 나도 이제 고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편하게 되겠구나. 선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비전을 개발하고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되고 구성원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되고 리더 스스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가가 돼야 되고 반대 의견을 중시해야 되는 리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조직 시민 행동과 같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환경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임파워먼트 시켜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될 수 있다. 이거는 딱 외우진 마시고요. 당연한 내용이니까 이러한 리더를 여러분들도 선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풀었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